오늘은 7일차 수업입니다. 7일차 수업인데요. 수업 내용이 우리 이제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는 과정을 할 건데, 교재 15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생년월일을 만들어 보래요. 자, 메모를 좀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B의 일곱 번째 셀, B의 일곱 번째 셀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생년월일을 만드세요, 구하시오 라고 써있어요. 함수가 date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써있고, left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있고, middle 함수를 사용하라고 써있어요. 시험에도 아주 자주 나왔던 유형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생년월일을 이용하면 결과적으로 1965년 02월 18일 하고 이제 결과셀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될 겁니다. 근데 저걸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건데, 첫 번째 데이트 함수는요, 데이트 함수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는 데이트 괄호 열고 년 컴마 월 컴마 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연도가 1965가 되고, 여기는 월이 2월이고 여기 있는 게 18일이에요. 이제 02라고 쓸게요. 02라고 쓰면, 그러면 65라는 거는 있어도 1965는 없고 02가 있고 18이 있네. 그렇죠? 여기를 잘라오면 되는 거지. 그 다음 레프트 함수. 레프트 함수는 뭐냐면 는 레프트 괄호 열고 문자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왼쪽에서 n개를 자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는 레프트 B의 일곱 번째 셀, B 일곱 번째 셀이 주민등록번호니까는 이 주민등록번호에서 두 글자를 자르면 65가 되겠네. 그렇죠? 여기는 65는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middle 함수를 쓰라고 했는데, 이 middle 함수는 는 middle 괄호 열고 문자 n m, 이거는 n번째에서 m개를 자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는 MID B 일곱 번째 셀이 주민번호니까 이 주민번호에 있는 요거를 잘라야 돼. 일단은 02를요. 그러니까 하나, 둘, 세 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개.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개를 자르면 02가 돼요. 그 다음에 는 MID B 일곱 번째 셀에서 다섯 번째 두 개를 자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서 두 개를 자르면 18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8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요거를 한번 다시 봐야 돼요. 요거를요. 얘를 한번 다시 볼 건데, 여기 65는 나왔는데 1965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결합하면 돼요. 결합. 그럼 19란 글자랑 65란 글자가 결합이 돼요. 물론 65년생 그러면 1965년생으로 세팅됩니다. 날짜에서는. 그러니까 31년서부터 99년까지는 30년에서 99년까지는 1900으로 들어가고
00년에서 29년까지는 2000년생으로 자동으로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65라고 하는 저거를 어떻게 만들 거냐? 아까 65는 여기서 잘라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잘라왔잖아요. 얘를 여기다 붙여주고 0225는 이 함수에서 잘라왔으니까 얘를 붙여주고 18이라는 거는 또 이렇게 잘라왔으니까 여기다 얘를 결합해주고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 19를 안 써도 상관없어요. 이건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책에는 아래 거로 답이 되어 있는 거로 같아요. 이렇게 해서 생년월일을 만드는 거예요. 얘를 여기다 이제 써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것이 1900 몇 년 하고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으면 서식에서 간단한 날짜로 바꿔주면 바뀌어요. 자, 여기 있는 날짜를 아까는 이 책의 저자가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사용자 지정으로 해놨는데 이렇게 연도를 두 자리로 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시험 문제 같으면 결과를 예시를 보여줘야 돼. 연도 두 자리로 보여줘야 될지 네 자리로 보여줘야 될지를 예시를 보여줘야만이 맞춰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알아서 하라고 한 것 같으니까 이 책의 저자가 미리 세팅해 놓은 거를 해놨는데 우리는 그냥 연도 네 자리를 세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훑으면 돼요. 예. 요렇게 해서 생년월일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요렇게 나올 거냐 아니면 요렇게 나올 거냐, 요거는 어디 셀 서식에서 설정해 주면 돼요. 연도를 네 자리로 할 건지 두 자리로 할 건지는 셀 서식에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어려워요. 쉬운 건 아니고 책에는 다 답이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쉬운 건 아니겠죠.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이를 계산하래요. 뭐를 보고 나이를 계산하래요? 나이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기 있는 주민번호에 있는 저거를 가지고 나이를 계산할 건지, 그렇죠? 자,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하여 나이를 계산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있는 생년월일을 이용해서 나이를 계산하는 지 달라요. 그냥 알아서 나이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뭐 어떤 걸 할지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거겠지만, 한번 문제대로 한번 해보고 나서 생년월일 계산한 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무슨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냐면 year라는 함수를 쓰고요. year. 그 다음에 today라는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left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네요. 아, 이걸 봐서는 주민번호를 가지고 나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주민번호 얘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아래 해설에 나이는 올해 연도에서 주민번호 앞 두 자리를 빼주고 거기다 1900을 더하래요. 아니면 여기다가 괄호를 묶어서 1900을 더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죠. 어차피 어떻게 하든지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풀면 틀려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순서대로. 자, 그러면 는 올해 연도가 2020년이고 요 앞에 주민번호가 아까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번호를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B의 7번째 셀이잖아요. B의 7번째 셀이니까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그러면
앞에 두 자리를 빼니까 65를 빼고 1900을 한 번 더 빼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55가 되나요? 아, 이제 계산해야 안 돼. 큰일 났어.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볼까? 55 맞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2020은 올해 연도에서 뺐잖아요. 그럼 이제 함수를 봐야지. 함수. 자, 는 today. today라는 함수는 어떻게 쓰는 거냐? 이거는 현재 날짜. 현재 날짜를 보여준다. 지금 날짜예요. 날짜. 2020년 5월 20일이라는 현재 날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는 today 괄호 열고 아무것도 안 쓰고 괄호를 닫으면 돼요. 그러면 2020년 5월 20일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는 이어 함수는 날짜에 연도만 처리한다. 그러니까 는 이어 괄호 열고 today 괄호 열고 요 today라는 거에 연도를 빼라 그러는 거니까 이거는 2020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2020이 나온 거예요. 레프트는 아까 우리 해봤으니까. 네. 그럼 이제 요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2020은 어떻게 계산했다? 요거로 계산했어요. 여기 괄호를 제가 이렇게 닫아버리면, 저기 빈칸을 아예 없애버리면 괄호가 열리고 닫혔는지 동글뱅이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한 칸을 띄웠는데, 이거 한 칸 띄워도 되고 안 띄워도 되고 두 칸 띄워도 상관없습니다. 60은 어떻게 뺐죠? 65는 레프트 주민번호 B의 7번째 셀에 있는 두 글자를 잘랐어요. 그럼 여기 65라고 돼 있으니까 65를 뺐네요. 그렇죠? 빼기 1900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제가 일부러 연산자 사이에 이렇게 좌우를 한 칸씩 떨어뜨린 이유는요, 보시기 편하라고 제가 떨어뜨린 거고, 저도 시험이나 또는 실무 업무에서는 띄어쓰기를 거의 안 하고 바로 붙여 써버리죠. 예. 요렇게 해주면 되고요. 뭐 어차피 답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생년월일을 이용해서 나이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는, 자,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나이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생년월일이 2의 7번째 셀이에요. 2의 7번째 셀이고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나올 거냐면요, 이어라는 함수하고 today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는 2020년에서 1965를 빼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빼주면 되니까 는 이어 는 이어 today, 그게 2020이고 1965는 요거에 대한 연도를 빼는 거니까 이어 가로 열고 2의 7번째 셀 이러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얘를 계산하라 그러면 이걸 못 풀면 아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엔 그렇게 내지는 않아요. 별개로 문제를 내줘야지. 별개로. 예.
그래서 연도, 지금 연도, 지금 투데이, 지금 날짜의 연도에서 저 사람 생년월일의 나이를 연도를 빼주면 그것이 나이가 된다 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풀어도 되고, 자, 이렇게 풀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풀어도 되고, 어차피 답은 근데 일단은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를 숫자로 변환시키면 돼요. 숫자로 변환시키면 되거든요. 숫자로 변환시키면 되는데 결과가 55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유는 뭐냐? 이유는 현재 셀의 서식이 날짜로 설정되어 있어요. 날짜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까 여기가 뭐에서 뭐를 빼라 그래서 좀 전에는 55라고 나왔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today에서 year를 빼라고 했으니까 이게 날짜 서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빼주면은 현재는 숫자로 서식이 돼 있다 하더라도 함수 자체가 날짜와 연관된 인거를 이용해서 계산했어요. 물론 여기도 날짜와 연관된 걸 이용해서 계산했는데 여기는 날짜 함수에다가 왼쪽에서 글자를 자르고 뭐 빼고 1900을 빼고 했으니까 숫자처럼 연산이 돼서 55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순전히 날짜로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현재 셀의 서식이 날짜로 이게 아니라 계산식의 서식이 날짜로 설정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1900으로 나왔는데 결과의 서식을 숫자로 변경하면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1900년 02월 24화와 55의 상관관계는 뭐냐 이거지. 상관관계는 그러니까 1900년 1월 1일을 숫자 1로 설정되면 1900년 02월 24는 55로 된다 이거죠. 1900년 1월 1일이 1이니까 1900년 2월 24일은 1월 31일까지가 31이고 2월 1일 32가 되니까 55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숫자와 날짜는 같은 형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답을 풀 수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답을 만들면 어디 갔어? 이렇게 해서 날짜를 만들게 되면은 여기는 또 55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날짜로 바꿔주면 되고, 숫자로 되면 되고, 날짜가 필요하면 날짜로 바꾸면 되고, 그렇게 알아서 되더라 이거죠. 예. 참 어려워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맞추긴 했는데 왜 이렇게 날짜로 알아서 지가 나오느냐 이거지. 날짜로 이렇게 나오느냐 이거죠. 그때는 얘를 숫자로 바꿔주면 된다 하는 거. 예. 컴마 찍혀도 되고. 여기가 쉬운 거는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성별란 계산한 거 한번 보세요. 성별란을 계산하다는 문제는 없는데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성별을 한번 좀 볼게요. 그러니까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성별을 설정하시오. 주민번호의 8번째 글자죠. 주민번호의 8번째 숫자가 1이면 남자, 2이면 여자,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함수는
if 함수하고 그 다음에 is odd 그리고 middle 함수를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제 함수 middle은 아까 이제 잠깐 본 것 같고 if는 어제 해봤고 그저께 해봤고요. is odd는 너 홀수니? 라는 얘기예요. 홀수니. 예. 그럼 이제 주민번호가 B의 7번째 셀이니까 여기가 이제 B 7번째 셀이고 결과는 이렇게 돼 있던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가지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시험에는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가요 다운편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냥 숫자 1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따옴표 1이라고 물어보거든요. 얘는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글자예요. 이 자체가 글자로 돼 있는 거고요. middle 함수나 자 중요한 거는 left, right, middle 함수 그 다음에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면 결과는 문자가 된다. 이거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는 left 1, 2, 3, 4라는 숫자가 있는데 왼쪽에 두 글자를 잘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에 요거가 되죠. 요거요. 한번 해볼까요? 이게 되나? 요거도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맞죠?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요.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왼쪽으로 갔잖아요. 왼쪽으로. 그 문자예요. 이거를 따옴표에다가 찍어주면 문자가 되는 거고 따옴표 없이 해도 숫자 중에서 왼쪽에 잘라라고 했지만 그게 1234에서 왼쪽에 두 글자 자르면 12가 되는 게 아니라 문자 1, 2가 되는 거지. 이런 거. 자, 그래서 는 if mid 아까 그 B7번째 셀이 있었잖아요. B7번째 셀. B7번째 셀에 8번째에서 한 글자를 잘랐는데 얘가 1이냐 물어보면 전혀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갖고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되면은 얘는 여자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여기다가 이걸 따옴표에다 물어보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남자 맞잖아요. 그렇죠? 여기 주민번호가 남자로 돼 있잖아요. 근데 숫자 1이냐 물어보니까 아니거든. 글자 1이거든. 그러니까 여자가 되는 거지. 예. 이렇게만 풀어도 돼요. 이렇게만 풀어도 되는데 is odd 물어봤거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었냐면 는 if is odd mid p 7번째 8번째에서 한 글자가 그래서 얘를 그대로 이렇게 찍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찍었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if 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는 if 괄호 열고 조건식 컴마 참일 때 거짓일 때 두 개를 쓰는 건데 얘가 숫자 1입니까? 또는 글자 1입니까? 물어보면 얘 아니오잖아요. 맞으냐 틀리냐를 물어보는데 얘는 뭐랑 같으냐 물어보지 않았죠. 뭐랑 같지 안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요 MID 결과 얘가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근데 얘가 글자라 그랬죠? 결과가 숫자가 아니라 글자인데 우리가 딱 보기도 액면가 그 숫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 홀수니? 물어본 거예요. 홀수니 그러면 얘 아니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라고 쓴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is 2분 2분이라고 있어. 2분. 그럼 이제 얘가 여자가 돼야 되고 여기가 남자가 돼야지. 너 짝수니? is 2분 odd 2분. 목표 달성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목표 달성률을 추출하시오. h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목표 달성률이라는 거는 뭐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 여기 있네요. 여기. 해당 부서, 여기 영업 1팀이네. 영업 1팀 부서를 기준으로 목표 달성률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영업 1팀이니까 112% 달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얘가 가로로 돼 있으니까 H루급을 쓰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쪽에 있는 인센티브 금액은 V루급을 써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이 함수가 는 H루급 여기 컴마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 찾는 값, 그 다음에 참조 테이블, 그 다음에 뭐 컬럼 인덱스 넘버, 로우 인덱스 넘버, 이제 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이 나와요. 옵션은 뭐였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느냐,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느냐,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찾는 값이라고 하는 것은 부서명이잖아요. 부서명. 그러니까 여기 뒤에 7번째를 해야 되고, 뒤에 7번째 부서명을 찾아야 되고, 참조 테이블은 항상 여기를 가리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의 17번째부터 C의 18번째까지인데 얘는 항상 이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달러로 꽝 찍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순번은 얘가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팀이고 두 번째 있는 게 비율이니까 퍼센트니까 두 번째 거를 가져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 5팀은 없잖아요. 근데 영업 5팀은 영업 3팀보다 글자가 큰 거니까 영업 3팀, 4팀, 5팀 주면 다 이거를 가지고 없는 글자를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false를 쓸 거예요. false.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이거죠. 자, 이거를 이렇게 저처럼 외우려면 어려우니까 한번 써보자고요. 여기다가 는 hlookup. 자, lookup value는 부서명이고 테이블 어레이는 요 표는 항상 F4번키 누르면 되고, 로우 인덱스 넘버는 두 번째 줄이니까 2라고 쓰면 되고, 정확히 일치하는 거 밑에 떴네요. 그렇죠? false 더블 클릭하면 되고, 요런 식으로 참조가 되니까 거기에서 해결해 주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네, 잘 됐어요. 여기는 목표 달성률에 따른, 그러네, 목표 달성률에 따른 인센티브 비율을 이용하여 처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수는 VLOOKUP 함수를 사용하래요. 왜냐면 여기 있는 목표 달성률은, 인센티브 비율은 세로로 날렸으니까 VLOOKUP을 써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12%라는 게 딱 없네요. 그러니까 100%에서 120% 미만까지는 10%, 136%는 120에서 150 사이니까 30%, 200% 이상이 되면은 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50% 이상 되면 다 50%야. 그렇게 처리하는 거로 좀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한번 계산해 봐야죠. 자, 그렇다면은 VLOOKUP을 써서 여기서 말하는 룩업 테이블, 룩업 밸류는 뭐다? 여기 있는 목표 달성률이 되는 거고, 테이블 어레이는 얘네들이 될 테고, 컬럼 인덱스 넘버는 두 번째가 되고, 비슷하게 일치를 써야 되겠죠? 정확히 일치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생략해도 되고, true를 써도 되고. 는 VLOOKUP 테이블 어레이는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 F4번기, 컬럼 인덱스 넘버는 두 번째, 레인지 룩업은 유사일치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금액을 계산해야 되니까 기본급에다가 곱해줘야 되겠죠. 기본급 문제지에 써있네. 기본급에다 곱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기본급에다가 비율을 계산해서 금액을 계산하는 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순서상으로 봤을 때 요 함수 는 앞에다 선택해 놓고 기본급 클릭하고 곱하기를 써야지. 순서가 어차피 우리가 이런 건 있잖아요. 곱셈이나 덧셈에서는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이 되지만 문제에선 기본급 곱하기 비율을 하라고 했으니까 비율 곱하기 기본급 하면 지시사항 불이행이잖아요. 아무리 수학에서 말하는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된다 할지라도. 근데 시험에서는 틀린 거로 처리하지 않을 겁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애매해요. 자, 정답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정답은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이렇게 떨어뜨려 볼 텐데요. 보시기 좋으라고. 자, 이거를 요 뒤에 요 true 자체를 생략해도 되죠? 이거 생략해도 되죠. 어차피 마지막에 레인지 룩업에서는 비슷하게 일치할 때는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는 거니까 맞춰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써주면은 여기 있는 계산 금액이 쫙 많이 한 사람들은 또 많이도 받고 하네요. 그렇죠? 예. 금액을 이렇게 받는 겁니다. 책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이게 헷갈려요. 사실은. 예.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인센티브 지급 현황인데 아까 이제 봤던 게 나와 있는데 영업 1팀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금액이 얼마냐, 영업 1팀은 전체 몇 명이냐, 이거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영업 1팀 거를 계산해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자동 채우기해서 내릴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팀별로 인센티브 금액을 계산해야 되고 각 팀별로 인원수를 파악해야 되는데, 네, 한번 좀 보면은요, 부서별 인센티브 합계 금액을 합계를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함수를 쓰냐면 SUMIF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부서별 인원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는 count if를 쓸 거예요. 그러면 sumif라는 함수는 문법 자체가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조건이 들어있는 데가 범위예요. 예. 지금 여기가 부서죠. 그렇죠? 여기가 각 부서가 될 거예요. 각 부서 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당 이 범위는 부서명이 적혀 있는, 부서가 적혀 있는 데가 범위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영업 1팀을 찾고 영업 2팀을 찾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할 범위는 당연히 인센티브 금액이죠. 인센티브 금액이 되겠죠. 예. 그러면 는 sumif 가로 열고 범위에서 근데 이 범위는 항상 여기에 있죠. 자동차 교육 내릴 건데 F4번키. 그 다음에 요 왼쪽에 이 키보드로 이렇게 가요. 옆으로는 가는데 키보드로는 가는데 마우스로는 클릭하면 안 가요. 글자 수가 많아서 화면을 벗어났거든요. 셀의 범위를. 그럴 때는 다른 데를 클릭하고 이렇게 다른 데를 클릭하고 오든지 다른 데를 클릭하고 키보드로 방향을 움직이시면 돼요. 그럼 해당 셀로 가요. 예. 그렇게 해서 조건을 이제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그 다음 합계 구할 범위는 인센티브 금액인데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범위 똑같이 얘도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F4번. 이 책의 저자가 미리 세팅을 해놨네요. 80만원 얼마 이런 식으로 써놨네. 예. 원래 여기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셀 서식 자체가 일반으로 돼 있어요. 일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예쁘게 꾸민 거죠. 그렇죠? 예쁘게 꾸민 거죠. 예. 샵 콤마 샵샵 0 다음에 한 칸 띄고 원을 썼네. 셀 서식을. 여러분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나 궁금하시면은요. 컨트롤 1번 셀 서식 눌러보시면 떠요. 여기는 셀 서식을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셀 서식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 요 따옴표 한 칸을 띄우고 여기 따옴표 전에 한 칸 띄우고 원자를 붙여도 돼요. 여기는 따옴표 해놓고 한 칸 띄고 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는 금액이 나오고 나서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샵 콤마 샵샵 0을 쓰면 천 단위마다 구분기가 찍히는데 한 칸 떨어지고 원이 나왔으니까 따옴표 안에다가 한 칸 떨어지고 원을 썼고 여기는 한 칸 띄워놓고 따옴표에다 원을 썼잖아요. 상관없어요. 어떤 걸 해도. 예, 그렇게 해서 쓰는 방법도 아시면 되고요. count if는 범위, 조건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뭐죠? 부서가 되죠. 부서. 조건은 뭐죠? 각 부서팀이죠. 그렇죠? 각 부서팀별로 말하는 게 조건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요것이 여기까지 쓰면 되겠네. 범위 조건 똑같은 거니까. 예. 는 count if 가로 열고 이렇게 쓰면 되지. 여기가 조건이 되는 거고 범위가 되는 거고 여기가 조건이 되는 거죠. 여기가 범위가 되고 여기가 조건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몇 명 하고 나왔네. 여기도 셀 서식을 그렇게 썼어요. 여기도 셀 서식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한 칸 띄우고 따옴표에다 명 써도 되고, 따옴표에다 한 칸 띄워놓고 명자 써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이 결과는 이렇게 나왔거든. 아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거든. 그래서 어떻게 뽑아낼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보셔야 되고요.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만 됩니다. 좀 보시면 초과 유무하고 인기 순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는지 한번 좀 볼게요. 초과 유무를 확인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써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신청 인원이 정원보다 크면 초과라고 하고, 미달이면 미달, 같으면 공란으로 표시하시오. 미달이란 뜻, 저것도 좀 표현하기를 미만이죠. 그렇죠. 어쩐지 제가 미달이라고 썼네. 미달이라는 것도 사실은 작다라는 의미인데, 초과, 이상, 뭐 미만, 이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써야지. 미달이면 미달. 이것도 오해 요소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글자를 잘못 썼는데. 그러면 는 if 여기에 조건식을 써주고, 이 조건식이 참일 경우가 있고 조건식이 거짓일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초과, 미달, 공란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는 if 첫 번째 조건식을 물어봐서 그 첫 번째 조건식이 참일 경우를 물어봐주고, 그 첫 번째 조건식이 참이 아니면 다시 if 함수를 써서 두 번째 조건식을 물어봐서 그 두 번째 조건식이 참일 경우와 두 번째 조건식이 거짓일 경우를 대비해서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대로 다시 나열해서 보면, 첫 번째 조건식은 뭐죠? 신청 인원이 정원보다 크면 이거죠. 신청 인원이 정원보다 크면 이거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식이 참일 경우에는 여기에는 초과라고 쓰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조건식은 뭐였죠? 신청 인원이 정원보다 작으면이잖아요. 그렇죠. 미만이라는 거니까. 신청 인원이 뭐보다? 정원보다 작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미달이야? 미만이야? 미달이라고 쓰고, 그렇지 않으면 뭐다? 공란으로 처리하지.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청 인원이라는 셀은 F의 여섯 번째 셀이고, 정원이라고 되어 있는 셀은 D의 여섯 번째 셀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자, 이거를 다시 신청 인원은 F 여섯 번째 셀이고, 정원은 D 여섯 번째 셀이고, 여기 신청 인원은 F 여섯 번째 셀이고, 정원은 D 여섯 번째 셀이고, 공란은 따옴표 열고 한 칸 띄우고 따옴표 닫아도 되고, 뭐 두 칸 띄우던 뭐 아니면 붙여 써도 상관없어요. 공란은 그런 뜻입니다.
여기 답일 거예요. 얘를 한번 여기다가 써볼까요? 이렇게. 예. 초간이 뭐 이렇게 나오겠네. 여기는 같아서 공란이 됐고, 제대로 나왔어요. 책에도 답이 그렇게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인기순위. 인기순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무슨 함수를 쓰라고요? 랭크라는 함수를 사용하래요. 신청 인원이 많으면 1위, 2위 이런 식으로 표시하래요. 만약 얘가 1등이라면 위자가 안 나왔는데 1위, 2위가 안 나왔잖아. 결과에 1, 2 또는 2위, 3위 이렇게 나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는 랭크 써볼까요? 직접 여기다가 는 랭크 누가? 신청 인원이 내 신청 인원이 컴마 어디에서? 나를 포함한 내 신청 인원 전체 그리고 F4번 키 누르고 오더는 내림차순을 써야 큰 게 1등이잖아요. 그렇죠? 1을 쓰든지 0을 쓰면 내림차순이니까 0을 쓰든지 생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렇게 해서 답을 썼는데 요렇게 써도 되고 요렇게 써도 되고 얘를 요렇게 써도 되고 0 안 써도 되죠? 큰 게 1등이니까 기본값이. 근데 이제 결과가 뭐예요? 1, 2, 3, 4만 나왔잖아요. 위자가 나오래잖아. 위자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1만 나왔잖아. 그러니까 셀 서식을 상자 지정으로 들어가서 뒤에다가 위자를 찍어주면 몇 위라고 찍어주면 나오겠죠. 그렇죠? 예. 자, 이거를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자동 채우기 해주면 되죠?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자, 여기는 결과셀에 서식을 변경하죠. 어떻게? 기본값이 이제 G 슬래시 표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몇 위라고 찍으면 되겠죠.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또는 뭐 0 하고 위 또는 샵 하고 위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이렇게. 자, 여기에 두 가지를 이렇게 했어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자동 채우기를 내리면 또는 더블 클릭하면 한꺼번에 내려옵니다. 보편적으로 하나씩 여기 하나 하고 자동 채우기 하고 여기 하나 하고 자동 채우기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항목이 많으면 불편하잖아요. 한꺼번에 하고 말아야지. 그렇지. 그렇게 해주면 이상이 없다 하는 거죠. 예. 그동안 이제 함수로 계산한 연습을 해봤는데 우리가 공부했던 함수들 지금 뭐뭐 함수를 사용했죠? 함수 학습을 했는데 sum 그 다음에 average 그 다음에 count A count blank max minimum large small 그 다음에 sum if s average if는 안 배웠어요. 근데 average if 어려운 건 아니니까 average if s count if s 그 다음에 VLOOKUP HLOOKUP 또 아까 if
그 다음에 and 뭐 오아 이런 것도 우리가 학습을. 그 다음에 left, middle, right 자르는 거 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했나요? today는 지금 날짜, now란 함수는 지금 날짜와 시간, 그리고 date, 그 다음에 year, 그 다음에 month, day 이런 거. 예. 기억난 대로 적어 봤어요. 그 다음에 랭크 빼먹었네. 랭크 굉장히 중요한 랭크. 예.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뭐 130페이지 보시면은 그 문자 함수 중에 대문자로 바꿔라는 upper, 뭐 그 다음에 lower 소문자로 바꿔라 lower, 그 다음에 첫 글자만, 단어의 첫 글자만 proper 대문자로 바꿔주는 proper 라든지, 예. 그 다음에 replace 하는 것도 했었고요. 되게 많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weekday라는 함수가 하나 있어요. weekday. 뭐 물론 이것도 있었죠. 우리 time, hour, minute, second, 날짜에 관한 것 말고 시간에 관한 것도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따져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weekday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weekday 함수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자, 아까 여기 날짜가 있는 거를 좀 볼까요? 여기 날짜가 하나 있네요. 그렇죠? 아까 생년월일 하던가. 아니면 그냥 빈 시트 하나 만들어서요, 여기다 날짜를 넣어주고 여기다 요일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날짜에다가요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보시면 지금 날짜 들어갑니다. 컨트롤하고 세미콜론 누르면 지금 날짜가 들어요. 그럼 요 날짜가 무슨 요일인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 여기다가는요 이렇게 쓰세요. 는 하고 옆에 있는 날짜랑 같다라고 찍으세요. 여기다가 는 해가지고 얘를 찍어주면 나도 너랑 똑같은 날짜야 이거죠. 여기다 날짜를 두 번 입력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다 컨트롤 세미콜론 날짜를 따로따로 쓰면 이거 바뀌면 얘 또 고쳐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날짜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20년 5월 5일 그러면 얘 따라서 바뀌잖아. 여러분 1919년 3월 1일 아시죠? 유관순은 그 만세운동하던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지금부터 요일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는 하고 옆에 있는 날짜랑 동일하게 했으니까 여기는 날짜가 나오고 여기는 요일이 나오게 세팅할 겁니다. 여기다 대고 컨트롤 1번 누르시면 셀 서식이 떨어져요. 셀 서식이. 그리고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가지고요, 여기다가는 연월일이 아니라 AAA 3개를 쓰면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나오고 4개를 쓰면 A 4개를 쓰면 무슨 요일 하고 뜰 거예요. A 4개를 쓰면 뭐 금요일, 월요일 이런 식으로 뜨고, A 3개만 쓰면 1919년 3월 1일은 토요일이었어요. 옛날에 반공일이라고 불렀는데 그때도 반공일이었나? 반공휴일이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50년 6월 25일 일요일이잖아요. 새벽 4시. 여기다 여러분 생년월일을 집어넣어 보시면, 음력 세시면 안 돼요. 음력으로 생일을 지내시는 분은 엑셀이 음력 환산을 못 합니다. 양력만 할 수 있습니다.
음력 날짜를 환산하고 싶으시면요, 음력 양력을 네이버에 가서 달력을 검색하시면 돼요. 자, 여기 날짜가 나오면 이렇게 인터넷을 실행해서 여기다가 네이버를 가는 거예요. 네이버. 네이버에 가면 여기 검색창에다가 달력이라고 검색하면 여기 이렇게 달력이 바로 떠요. 이렇게. 아, 내일이 부부의 날이네요. 내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아,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었다. 맞다. 예. 오, 뭔 날이 많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양력, 음력 변환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요걸 이용해서 나는 음력으로 생일을 세는데 과연 그때 양력은 며칠이었을까? 이런 거. 저도 음력 생일을 세고 주민상에는 양력 생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생일이 두 가지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 태어난 음력을 양력으로 환산하니까 주민번호상에 있는 그 생년월일하고 다른 날짜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때는 그랬어요. 출생신고한 날이 생일이에요. 요즘은 언제 태어났냐가 생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민번호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3년 늦게 신고를 늦게 했다 그러면 3살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죠? 요렇게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보세요. 여기다가 는 해갖고 뭐 얘를 가리키든 똑같이 해놓고요. 똑같이 해놓고 여기다가는 셀서식을 요 뒤에다 가로 열고 A 쓰면 얘는 셀서식이요. 얘는 셀서식이 Y 이렇게 소문자로 YYY DD MM DD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얘는 AAA 했었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했냐면요, 얘는 제가 이렇게 썼어요. 셀서식을 이렇게 썼었어요. 그러니까 셀서식을 괄호 열고 뒤에 AAA 괄호 닫으니까 여기는 년 월일이 나왔고 괄호 그대로 나왔고 요일 나왔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책에는 위크데이가 설명되어 있는데 이 위크데이를 가지고 사용하면 안 되고, 시험에는 저걸 많이 내더라고요. 해당 날짜에 대한 요일을 출력하시오라고 하는데, 제가 설명은 드릴게요. 왜냐면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서 그래요.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서. 자, 위크데이를 볼게요. 위크데이는 어떻게 쓰냐면요, 여기에 날짜를 쓰고요, 여기 옵션을 써요. 이거는 뭐냐면 해당 날짜에 대하여 옵션별 숫자를 출력한다. 는 위크데이 괄호 열고 날짜 옵션 1 옵션 1을 쓸 때가 있고요, 옵션 2를 쓸 때가 있고 3을 쓸 때가 있어요. 그 중에 1이 기본 값입니다. 자, 이거는요, 해당 날짜의 요일별 숫자를 출력을 하는데, 중요해요. 잘 보셔야 돼요. 일요일이 잠깐만. 일요일이 1, 월요일이 2, 화요일이 3, 수요일이 4, 목요일이 5, 금요일이 6, 토요일이 7 이렇게 표현돼요. 얘는요,
월요일이 1, 화요일이 2, 수요일이 3, 목요일이 4, 금요일이 5, 토요일이 6, 일요일이 7. 얘는 월요일이 0, 화요일이 1, 수요일이 2, 목요일이 3, 금요일이 4, 토요일이 5, 그 다음에 일요일이 6이더라. 국제표기법상 요일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로 나와요. 일을 썼으니까 일요일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외우기 편해요. 그럼 만약에 얘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날짜가 2020년 5월 20일이 오늘 날짜 수요일이죠?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값이 얼마로 나와요? 옵션 2를 썼으니까 수요일이니까 4로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옵션 2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옵션 2를 썼어요. 그럼 수요일이 얼마다? 3. 옵션 3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옵션 3을 쓰면 수요일이 2예요. 이게 어쩌라고? 이걸 왜 배우는데 이거지. 이제 왜 배우는데 시험 문제는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weekday라는 함수하고 추수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요일을 출력하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옵션 2를 쓰면 오늘이 4로 나오는 거지. 4 결과가 4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수요일하고 나오면 좋겠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써요. 이렇게 는 추수는 어떤 값을 넣어주고요. 이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해가지고 254일 때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값이 1이면 현금, 값이 2면 상품권, 값이 3이면 전자제품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중에 나열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추수에는 요 값이 들어가야죠. 값. 얘를 요걸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 써. 그러면 얘가 지금 값이 들어갔어요. 여기 얘가 값이 들어갔는데 요게 요 결과가 1이라는 의미는 월요일이죠. 이거 1이라면 일요일이란 얘기죠. 옵션 2를 썼을 때 이 결과가 1이라는 얘기는 일요일이라는 뜻이니까 여기다가 1 하고 쓰는 거예요. 1. 2면 화, 3이면 수, 4면 목, 6이면 5면 금, 토. 7개 중에 하나니까 월자 빼먹었다. 월자가 빼먹었구나. 전지.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면 오늘이 5월 20일이 옵션 1로 썼으니까 코드 값이 결과가 얘가 4가 될 거 아닙니까? 4.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요일이라고 1, 2, 3, 4 하고 나오는 거지. 그러면 얘를 옵션 2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2를 쓰면은 옵션 2를 쓰면 월요일부터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 돼. 옵션 3을 쓰면 어떻게 될까? 옵션 3을 쓰면 에러가 나요. 왜냐면 월요일이 0일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0번째는 없잖아요. 추수라는 함수는요,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1일 때부터 254일 때까지 쓰는 거예요. 0번째라는 말은 없어요. 0일 때는.
예. 시험에 이걸 이렇게 내더라고요. 왜 이걸 시험에 이렇게 내는지 몰라요. 이렇게 쓰면 되잖아. 코드만 바꿔주면 요일 나오잖아요. 셀 서식을 바꿔주면 알아서 그 날짜에 대한 요일이 자동으로 세팅돼서 나오잖아요. 왜? 날짜는 년월이라고 요일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위크데이는 이렇게 쓰라고 시험에 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해당 날짜가 평일인지 휴일인지, 여기서 말하는 휴일이라는 말은 뭐죠?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휴일인지 판별하시오. 이때 무슨 함수? 위크데이 함수, if 함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요걸 갖고 보세요. 요거. 얘를 써도 되는데, 이 자세히 보시면 어떤 게 주말이고 어떤 게 평일이에요? 요게 평일이죠? 평일이잖아요. 여기서는 얘가 평일이죠? 1에서 5까지가 평일이고 6, 7이 휴일이죠. 얘는 0서부터 4까지가 평일이고 5, 6이 휴일이고요. 여기는 2, 3, 4, 5, 6이 평일이고 1 또는 7이 나오면 휴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1이냐 7이냐를 물어보려면 5R이라는 함수를 써야 되는데 그 말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는 if weekday 날짜 코드 2를 써요. 옵션 2를 쓰면 월, 화, 수, 목, 금까지는 평일이고 6 이상, 6, 7이면 휴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이 6보다 크거나 같으냐 물어보는 거죠. 6보다 크거나 같으냐. 그러면 뭐다? 휴일이 되는 거죠? 아니면 평일이 되는 거고요. 이걸 거꾸로 쓰면 는 if weekday 날짜 옵션 2를 썼을 때 작거나 같다 5,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가 되는 거죠? 평일이 되는 거고, 아니면 휴일이 되는 거예요. 옵션 2를 쓰면 날짜 해당하는 옵션 2를 쓰면 1 또는 7인 경우, 아까 여기 1 또는 7인 경우가 여기다 5화 함수를 더 써야 돼. 5화 함수를 더 써서 이렇게 되면은 얘가 휴일이고 아니면 평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if end를 사용하게 되면, end를 사용하면 날짜에 해당하는 코드 1로 썼을 때 2부터 6까지라 그랬잖아요. 크거나 같다. 이 weekday 해당 날짜 옵션을 2를 썼을 때 얘가 작거나 같다 6 이렇게 쓰면 얘가 평일이고 아니면 휴일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1보다 크면서 7보다 작다면 이렇게 써도 되고, 그렇죠? 이렇게 써도 되고,
1보다 크면 2잖아요. 2에서 7보다 작은 6 이하의 숫자가 나오면 그거는 평일이고 1이나 7 나오면 휴일이고 2 이상이라는 말은 1초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써도 되고. 근데 이거는 이제 O 함수를 쓸 거냐 AND 함수도 같이 쓸 거냐 이거고, 그냥 AND O만 없이 그냥 위크데이만 쓸 거라면 위크데이 옵션 코드를 1로 써서는 안 된다 이거지. 1로 쓰면 안 된다. 항상 시험에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렇게. 이 무식한 방법을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시험에서 그냥 셀 서식을 뒤에다가 AA만 써주면 요일이 튀어나오는데, 해당 날짜에 맞춰서 요일이 나오는데, 이거를 여기다 대고 이렇게 써가지고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게 쓰더라고. 이건 말이 안 돼. 예. 그러니까 이걸 왜 쓰는가 봤더니 추수함수를 물어보고 위크데이 함수를 물어보게 하려고 한 건데, 위크데이 함수를 쓰면 얘가 논리적이지. 그러니까는 옵션 2를 쓰면 1, 2, 3, 4, 5가 평일이고 6, 7이 휴일이니까 6 이상이면 휴일 평일이 되고 5 이하면 평일 휴일이 되는 거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좋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하여튼 간에 함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원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요. 이 날짜와 연관된 함수는 더 많아요. 이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거를 그냥 짧은 시간 내에 막 거의 그 폭력적으로 공부를 하면 강압적으로 공부를 하면 머리에 쥐가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분히 아 맞다, 이런 거 그때 배웠으니까 써먹으면 되겠네 하고 여러분이 평상시 업무상에서 떠올리시면서 생각하시고 필요할 때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함수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기능이에요. 기능. 뭔가를 도와주는 기능이야. 이 기능을 모르면 굉장히 어려워. 예를 들어서 콩을 갈아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콩을 못 갈면 어떻게 돼? 벽돌로 직직이든지 해야 되잖아. 근데 맷돌이나 믹서기가 있으면 갈기 쉽잖아요. 믹서기에 넣고. 그 믹서기가 바로 함수다. 기능이다 이거지. 절구해 놓고 빻아도 되는데 손이 많이 가니까 믹서기를 사용하면 되는 거지. 그냥 믹서기를 사용할 줄 몰랐던 시절에는 다 절구에 빻든지 맷돌로 갈았단 말이야. 그것도 기능이니까. 근데 그런 기능들은 많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좋은 기능, 편리한 기능을 쓰는 게 좋다 이거죠. 자, 또 하나 좀 볼게요. 엑셀을 작업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차트라고 하는 겁니다. 차트 한번 좀 볼게요. 우리 구정에 나와 있는 샘플을 열어서 볼 건데요. 파일에 가서 열기 누르셔가지고 구정에 있는 차트를 풀어 볼 겁니다. 자, 차트를 불렀어요. 차트를 왜 만들까 봤더니 시각적으로 표현해주는 기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차트는 워크시트에 관한 데이터를 막대나 곡선이나 꺾은 선이나 아니면 막대 대신에 이거를 도형, 또 그림 이런 거로 메꿀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상호간에 비교, 분석, 그 또한 예측도 가능하게끔 할 수가 있다라 하는 얘기죠. 예. 그래서 차트는 반드시 데이터와 연결되어 있는 원본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 있는 원본 데이터가 90점이 아니라
150정으로 바뀌면 좀 확 올라가요. 얘가 80, 밑에 있는 게 200점이다 그러면 차트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대번에 긴점이 차트가 바뀌기 때문에 원본이 바뀌면 차트는 자동적으로 그 숫자 값에 의해서 반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트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워크시트 상에다가 값을 넣어 주어야 돼요. 다행히도 책에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 연습해 보자 이거죠. 그렇죠. 자, 차트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두 가지가 들어갔어요. 막대 그래프가 들어가 있고 꺾은 선 그래프가 들어가 있는데, 자 보세요. 제가 워크시트를 선택했을 때는 보기라는 메뉴가 끝인데 이 차트 안에를 클릭하면 차트와 연관된 메뉴가 세 가지가 더 떠요. 참고로 2013 버전서부터는 레이아웃이라는 메뉴가 없습니다. 얘가 디자인 안으로 들어가요. 이 레이아웃이 디자인 안에 레이아웃이라고 하나의 항목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얘를 그 레이아웃을 클릭하면 레이아웃이라는 메뉴표에 있는 것들이 쫙 떠요. 버전이 높아지면 약간 달라지는 건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시험을 봤어요. 여기는 중간고사가 있는데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비교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비교해요? 국어점수 시험 국어 점수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어떻게 비교해? 지금 비교하기가 불편하게 만들어졌어요. 자, 차트 종류를 세로 막대로 바꿔버릴 거예요. 지금은 중간고사는 막대 그래프고 기말고사는 꺾은 선 그래프로 되어 있는데 이 꺾은 선 그래프를 선택하고 차트 종류를 바꿔도 되고 차트 자체를 클릭하고 나서 차트 종류를 그냥 한꺼번에 바꿔도 돼요. 그래서 얘를 세로 막대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야 비교가 되지.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랑 중간고사 기말고사 색깔별로 보면서 파란 건 중간고사고 빨간 건 기말고사인데 여기는 영어 시험은 기말고사가 높고 중국어 시험도 높고 족사 점수 높고 국어나 수학이나 사회는 기말고사 성적이 좀 떨어진 것 같고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서로의 값을. 그러면 분석은 어떻게 해? 분석. 그래도 70점 이상은 넘었네. 뭐 이렇게 분석은 해보겠지. 예측은 어떻게 해? 예측. 예측하기 어려워요. 이거는요. 차트 종류가 달라서. 예를 들어서 차트 종류에서 여기 행렬을 전환시키면 달라져요. 자, 행렬 전환 누르시고 나서 레이아웃 가보실래요? 레이아웃이라는 메뉴 탭에 가셔서 데이터 표라고 하는 거를 없애보세요. 요 데이터 표가 끼어드는 바람에 데이터 표는 뭐냐면 워크시트의 값을 보여주는 건데 이 행렬 전환을 했을 때 이게 보는 게 좋을지 이렇게 보는 게 좋을지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교는 좀 쉬운데 비교는 분석하고 예측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나 이제 이런 건 있잖아요. 날짜별로 음료수 판매량을 이제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스크림 판매량. 날씨가 더워졌어. 온도가 기온이 올라가니까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죠? 어제는 38도였어. 그래서 음료수하고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오늘 날씨가 39도까지 오를 거래. 예보가. 그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더 늘어날지. 여기 공원 앞에 있는 슈퍼인데 더워서 안 나올까? 더워서 안 나올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고 39도라면 그래도 나올 거는 같다. 근데 어제보다 날씨가 더 더우면 그것이 이제 그래프로 나왔겠지. 온도 판매량이 딱 두 개가 나오면 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있을 테니까 대략 날씨 높아지면 음료수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어날 거다라는 예측이 되면 미리 재고를 준비해 놔야지. 미리 재고를. 그 주문을 더 해온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사실 요즘은 빅데이터라는 걸 하잖아요. 빅데이터. 빅데이터.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거를 수작업으로 다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많은 작업들을 해요. 사실은 엑셀도 빅데이터 작업하기가 좀 수월해요. 근데 양이 몇 개나 돼야 빅데이터냐 이건데 뭐 여기서는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2과목 받고 과목은 7과목인데 이건 빅데이터도 아니지.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을 60만 명이 봤더라. 그 정도 돼야 빅데이터가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 그 올빼미 버스 아세요? 저녁에 심야에 다니는 운행되는 버스 아세요? 심야 버스? N71 뭐 N70 뭐 이런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야 버스 안 타보신 게 어쩌면 안 타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저는 뭐 11시 반 12시 되기 전에 집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심야 버스를 운행을 안 하고 1시 2시 이럴 때 운행하니까. 근데 그게 각 통신사에서 사람들이 이제 어느 회식을 하든 무슨 행사를 하든 간에 모여서 끝나고 나서 이제 택시를 부른다거나 콜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콜을 호출한 지역이 나오잖아요. 홍대 쪽, 이태원 쪽, 아니면 저기 강남 어디 이런 데서 전화를 걸 거 아닙니까? 택시 회사로. 그래서 거기서 택시를 승차했어요. 그래서 대략 어디를 가냐 이거죠. 어디를 가느냐. 어느 위치를 많이 가느냐. 그래서 그 올빼미 버스, 심야 버스가 어디에 출발해서 어디를 거치고 어디를 거쳐서 어느 쪽에 내리게끔 해서 그거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한 거래요. 서울시가 통신사랑 해가지고. 근데 아직 저는 못 타봤으니까 한밤중에 새벽에는 안 다녀봤으니까 그렇게 예.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한 가지 알려드리면 여기다가 하나 적어드리면은요 www data.go.kr 그러니까 go.kr은 우리나라죠. kr은 근데 이게 JP로 들어가면 일본이죠. 이게 UK로 들어가면 영국이에요. 그 다음에 gov로 들어가면 미국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다 도메인이 같아요. 데이터란 이름으로 써요. 예.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한번 적어서 보여드리면은요, 여기다 이렇게 쓰고 하면 이게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데이터, 공공데이터 포털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KR 대신에 JP를 쓰면 일본 게 나와요. 일본 막아놨나? UK 왜 안 나와? GOV는 미국 거고요. 이거예요. 이거를 한국어로 변환시키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다시 우리나라 거로 돌렸으면 자, 여기 보면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이제 뜨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가 데이터 맵 이런 거, 공공 행정, 과학, 기술, 교육, 고등교육에 관련된 데이터 맵, 뭐 논문, 뭐 입시 결과, 학기, 교수 사본 뭐 이런 거, 대학 알림이서부터 뭐 국토관리, 산업단지 굉장히 많은 양들이 이 안에 들어 있어서요. 그걸 클릭하면 그 안에 관한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이거는 다 무료예요.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요 매년 이 데이터 공공 데이터 포털을 이용해서 앱 개발하는 대회를 해요. 앱 개발하는 대회. 여러분들 혹시 화장실 찾느라고 고생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화장실은 어디 있나요? 일반 오픈되어 있는 화장실은요? 일단 행정지역, 행정구역. 그러니까 관공서, 파출소, 경찰서,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병원,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주유소. 여기는 화장실을 무료 개방하게 돼 있어요. 주유소도. 그래서 내 주변에 어디 화장실이 있는지를 검색을 하면 알려주는 앱들을 개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우리 동네는 제가 아니까 상관이 없는데 다른 동네 가면 급할 때는 미치거든요. 그리고 어느 건물 들어가면 우리 여기 화장실도 비밀번호 걸려 있잖아요. 못 들어오게 막는단 말이야, 외부 사람. 막 그때 막 찾을 때 애먹죠, 그렇지. 애기들 마냥 그냥 쉬하게 놀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이런 데이터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꺼내 쓸 수 있게끔 돼 있는 자료들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많은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데이터를 보면은 뭐 비교, 분석, 예측이 가능하게끔 뭐 그 다음에 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통계 포털이라고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 모든 통계 업무를 다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네. 공공 데이터 포털도 있고 통계 포털도 돼 있고 그런 곳에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엑셀 작업할 때는 양을 많이 갖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화면이 복잡하니까 단순한 걸 갖고 했는데 아까 우리 차트의 모양새가 사실은 요렇게 돼 있었잖아요. 요렇게 어디야? 요렇게 돼 있었잖아요. 요렇게. 이건 사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는 건데 한번 공부해서 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그대로 두고요. 요렇게 데이터를 블럭 잡아 보세요. 그리고 삽입이라는 메뉴 가면 차트 종류가 쭉 있을 겁니다. 세로 막대, 꺾은 선, 원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로 막대를 클릭할 겁니다. 근데 세로 막대도 있고 가로 막대도 있고 종류가 있지만 가로나 세로나 뭐 비슷한 형태고요. 가로 막대 중에는 2차원 막대와 3차원 막대가 있고요. 원통, 원뿔, 피라밋 구조가 있는데 원뿔, 원통, 피라밋 구조는 3차원 막대입니다. 그러니까 3차원 세로 막대냐 3차원 원통형 막대냐 3차원 원뿔형이냐 3차원 피라밋형이냐 아니면 2차원이냐. 그 첫 번째 2차원은 개별 막대, 중간은 누적 막대, 두 번째 건 누적 막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처음 거 클릭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명 썰렁해 보이죠? 그럼 얘를 이 몸통에다 대고요. 끌고 오시면 돼요. 얘를 끌고 이렇게 오시면 와요.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옆이나 모서리를 갖고 조절할 수 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 셀이 있는데 셀 귀퉁이랑 딱 맞으면 보기 좋거든요. 얘도 지금 셀 크기랑 여기 귀퉁이를 맞춰놨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Alt키를 누르고 끌고 다니면 셀의 위치랑 딱 맞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높이를 조절할 때도 Alt키를 눌러서 조절을 하면 높이가 딱딱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Alt키를 눌러서 하는 거 Alt.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차트는 2차원 막대, 개별 막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가 무슨 색깔이고 기말고사가 무슨 색깔이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때 저 상단에 놓여있는 차트 도구라는 메뉴 탭에 가시면 디자인 탭, 레이아웃 탭, 서식 탭이 있잖아요. 그 디자인 탭에 가서 얘를 모노로 볼 거냐
컬러풀하게 볼 거냐, 그거를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컬러풀하게 볼 건지 모노풍으로 보실지. 예. 그 다음에 차트 레이아웃에 가보시면 이렇게 차트 제목을 달아서 쓸 거냐, 제목을 달아 쓸 거냐, 아니면 어떤 형태로 볼 거냐. 내가 차트를 잘 몰라, 구성하는 걸 어떻게 꾸며야 될지 잘 몰라. 그러면 여기 있는 모양새를 가지고 골라가지고 사용해보자 이거죠. 이렇게 사용해보자. 그러다가 에이 괜히 골라봤네 하고 제일 마지막 거를 클릭하면 원래대로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에는 아까 보셨듯이 차트 제목이라는 게 있었고요. 밑에 차트 표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건 아까 점수가 나타났었거든요. 그 레이블이라고 하는데 그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 가보시면 차트 제목, 축 제목, 범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차트 제목에 가서 차트 위를 선택하면 이렇게 나타나요. 이 차트 제목을 잘못 선택하면 차트랑 겹치면 흉해요. 제목이. 그래서 차트 제목은 기본 차트보다 위에 별도로 나타나야 보기 좋아요. 기대 여기다가 이제 3학년 성적표라고 써보세요.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그냥 쓰면 들어가요. 엔터 치면.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나 색깔이나 글꼴 같은 경우는 다 홈에서만 합니다. 홈에서만 합니다. 글꼴을 바꾸셔도 되고 크기를 크게 하셔도 되고. 차트 제목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내용이 줄어들어요. 차트 제목의 크기를 줄게 만들면 차트가 커지는데 그래도 제목이니까 나름 크기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 들어보시면 축 제목이라는 게 나와요. 축 제목. 축이 어디냐? X축, Y축을 말하는 건데 가로축이라는 게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 과목들이 나타나는 가로축이 있고 점수가 나타나 있는 세로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로에는 글자가 있고 세로에는 숫자만 있는 건지 그건 아니에요. 가로, 세로의 글자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글자가 적혀 있는 데를 우리는 X축, 가로축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항목축 그래요. 항목축. 가로에 있는 항목축. 저게 세로에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또 숫자가 적혀 있는 데는 무조건 갑축이라고 불러요. 갑축. 숫자가 적혀 있는 것은 세로에 적혀 있으면 세로 갑축이 되고 가로에 적혀 있으면 가로 갑축이 돼요. 그래서 가로 세로는 구별할 줄 아실 테니까 갑축이냐 항목축이냐만 보시면 되고요. 축제목 가보시면 여기 그림으로 나타나요. 가로축에 가면 이게 과목 이름이잖아요.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중국어, 과학, 사회, 국사가 과목 이름이잖아요. 이거를 여기다가 과목이라고 굳이 안 써도 과목 이렇게 안 써도 알아듣겠죠? 그래서 가로 항목축을 안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0, 20, 30, 40 숫자가 점수라는 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세로 갑축도 제목을 안 다른 것 뿐이에요. 근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범례가 없을 수도 있고 범례가 위로 갈 수도 있고 범례가 아래로 갈 수도 있고 범례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이 범례를 마우스를 끌어다가 끌고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끌고 가시면 안 돼요. 범례가 필요하시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아래쪽인지 위쪽인지를 메뉴판에서 골라서 사용하는 게 수월해요. 얘를 마우스를 끌고 가버리면 난감한 사태가 발생해요. 얘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에 가서 얘를 없애도 되고 오른쪽이냐. 그 다음에 이 범위라는 항목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나타난 메뉴가 뜨거든요. 서식 메뉴가.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메뉴가 떠요. 이렇게. 근데 이 서식 메뉴가 2010은 이렇게 뜨고 2013서부터는 요쪽 요렇게 요런 식으로 옆에 딱 고정돼서 나타나요. 그리고 나타나는 요 메뉴 순서도 달라요. 2010 쓰다가 제가 2013 이렇게 넘어갈 때 굉장히 짜증이 많았었어요. 위치가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뉴 구조 자체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헤매는 거야.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나름 숙달이 됐잖아요. 2013년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써왔고, 근데 주로 강의실에서는 2010을 많이 쓰고 업무적으로 2013 이상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쓰다 보니까 좀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에서 위쪽 그럼 위로 올라가고 아래쪽 그럼 아래로 내려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절대로 얘를 마우스를 끌고 움직이면 안 된다. 그리고 레이아웃 메뉴에 있는 범위 항목에 가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다. 여기는 아래쪽에 내려가 있어요. 지금요. 원래는 오른쪽에 있던 애인데 오른쪽에 있던 위치를 아래로 내렸어요. 아래로 내리니까 오른쪽에 있던 공간이 빠지면서 늘어났죠. 그렇죠? 막대들이. 그 다음에 얘는 가로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우리 교재 161쪽에 보시면은요, 그 161쪽 아까 우리 결과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는 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레이아웃에 가보면 데이터 표라고 있어요. 그 표에 가서 하시면 돼요. 표 하셔서 데이터 표만 표시할 건지 아니면 범례까지 표시해 줄 건지, 빨간 게 뭔지 파란 게 뭔지 설명해 주는 거. 이렇게 표가 들어갔는데 그렇죠. 여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막센지 그래프 꺾은 선인지 보여줬으면 범례는 필요 없잖아요. 그땐 범례를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서 지워도 돼요. 굳이 범례도 안 봐도 되잖아.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표를 집어넣을 거냐 말 거냐는 나중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다 값을 보여줘야 되잖아. 값. 여기 숫자 값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막대 그래프, 그래프마다 점수가 보이는데 이 점수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 다 보여줄 거냐? 빨간 것만 보여줄 거냐? 파란 것만 보여줄 거냐? 아니 빨간 것 중에 파란 것 중에 특정 과목만 보여줄 거냐? 다 달라요. 또 하나, 얘는 막대 그래프도 있고 꺾어선 그래프도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이중축 혼합형이라 그래요. 이중축 혼합형 차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왼쪽 축에는 이거를 다른 말로 기본축이라고 하고요. 기본축. 오른쪽 축도 있죠. 그렇죠? 여기 오른쪽 축도 있잖아요. 여기 오른쪽 축, 여기 기말고사라고 써 있는데 여기를 우린 다른 말로 보조축이라고 돼요. 보조축. 축이 두 개잖아요. 왼쪽 오른쪽 축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꺾은 선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렇죠? 꺾은 선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여기는 이중축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는 혼합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중축 혼합형은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값의 차이가 많이 날 때, 값의 차이가 많이 날 때, 예를 들면 국어는 빵점이고 수학은 100점이에요. 많이 났어요? 100점? 많이 났죠. 이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도에서 온도가 38도일 때, 온도가 38도일 때 판매량이 100만원, 기온이 39도 올라가니까 판매량이 250만원. 그럼 여기는 숫자가 40, 100도 안 되는 숫자고 여기는 100만, 200만씩 가잖아요. 이게 값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잘 봐도 100점이고 못 봐도 빵점이면 100점 차이가 밖에 안 나잖아요. 값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죠. 직위별로 평균 급여액을 계산하라. 직위별 인원수하고, 그러면 과장이 5만 명 이런 건 아니죠. 회사가, 우리 회사의 과장이 50명이고 평균 급여액은 400만원 받는다 그러면 50, 400만 숫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일반 사원이 뭐 200만 명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평균 급여액이 150만 원이고 200만, 150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뭐 본사, 지사 다 합쳐가지고 사원이, 그러니까 직책별 상관없이 그 사원이 가장 많은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요? KT 50만 명. KT가 아니라 저기 옛날 전화국 그거 KT 맞죠? 그렇죠. 지금 KT. 예. 삼성그룹도 30만 명 안 됐다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KT 한국 거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전보산 때 올라가서 전화선 고쳐주는 사람도 다 직원인들이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전화국에서 이렇게 교환하시는 분도 다 직원들이니까 30만 명. 그 30만 대 뭐 평균 급여액 뭐 200만 원 그러면 30만 200만 그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직원이 50명이고 급여액이 200만이다 300만이다 그러면 차이 많이 나잖아요. 이런 거. 국어점수 빵점이고 수학점수 뭐 100만 점이고 이러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만 이럴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이럴 때. 근데 여기는 끽해봤자 10점 20점 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어요. 중간고사는 30점 만점이고요. 기말고사는 70점 만점일 때가 있어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가 달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면 항상 중간고사는 뭐 커봤자 30이고 기말고사는 70점이니까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간고사를 못 본 것처럼 보이잖아. 기말고사를 30점 맞으면 중간고사 30점 맞은 거랑 똑같은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고사는 막대 그래프, 기말고사는 꺾은선 그래프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많이 써요. 이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과목별로 표현하는 건 좀 어색해. 예. 과목별로 하는 거는 조금은 어색하다 이거지. 하여튼 간에 얘는 지금 이런 종류를 살펴보라고 한 거지 이거는 별로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그래프 차트를 선택해 보면 마우스로 차트를 클릭하면
뭐 클릭 안 하셔도 되죠. 클릭하면 저 위에 차트 도구 메뉴가 뜬다는 거 외에는 별 차이는 없지만 갖다 대보면 차트 영역인지 차트 제목인지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범위 항목인지 그 다음에 왼쪽에 숫자가 뭐라 그랬어요? 갑축이라 그랬잖아요. 세로 갑축. 아랫줄에 있는 글자 적혀 있는 데는 뭐라고요? 항목축이라 그랬잖아요. 항목축.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보면 눈금선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실제로 보이는 뒤에 배경이 있는데 거기를 그림 영역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무슨 계열, 거기에 무슨 요소, 빨간 거는 기말고사 계열,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게 국어인지 영어인지 하는 세밀한 설명이 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트 영역에 대해서 요 모서리가 직각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둥글게 처리하래요. 그러면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테두리 스타일이 나오는데 테두리를 둥근 모서리로 하시오라고 하면 이 모서리가 둥글게 나타나요. 테두리 스타일을 둥글게 하지 말자 그러면 빼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직각으로 나타나죠.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엑셀에서는 이 서식을 굳이 닫지 않고 제가 이 상태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차트 서식이 차트 제목 서식으로 바뀌고 아래 범례를 클릭하면 범례 서식으로 바뀌고 갑축을 클릭하면 축 서식으로 바뀌고 이렇게 알아서 해당되는 요소로 바뀌더라 이게지. 예. 그러니까 요 대화상자라고 불리우는 얘는 굳이 닫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정신없으니까 닫아놓고 볼게요. 예. 그 다음 이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요. 레이아웃에 가서 레이블,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 또는 뭐 안쪽 끝에 아니면 뭐 축에 가깝게 이렇게 해서 값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해보셨습니까? 자, 다시 데이터 레이블에 가서 없음하면 다 사라지죠. 자, 이번에는 빨간색 기말고사라고 적혀있는 빨간색 막대 그래프를 클릭할 겁니다. 그럼 빨간색 기말고사만 다 선택됐잖아요. 그리고 레이블에 가서 데이터 레이블에 가서 바깥쪽 끝에 뭐 축에 가깝게 알아서 누르시면 그 빨간색 기말고사만 나와요. 근데 이런 경우 있죠? 국어 점수 있어요. 중간고사 국어 점수. 얘만 값을 보여주래. 모든 중간고사 점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다시 레이블에 가서 없음하면 다 빠졌겠죠. 그렇죠? 데이터 레이블을 없음으로 해주면 다 값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원하는 거는 뭐냐면 중간고사에 있는 국어 점수 중간고사 점수만 값을 보여주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일단은 국어가 적혀있는 중간고사를 클릭해요. 그러면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중간고사 과목이 다 선택되고요. 이때 국어 점수만 다시 클릭하는 거예요. 그럼 얘만 선택돼요. 요 요소만. 얘를 처음부터 더블 클릭하면 안 돼요. 더블 클릭이 아니라 클릭, 다시 클릭. 그리고 레이블에 가서 데이터 레이블에 가서 값을 보여주면은 얘만 나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더블 클릭할 거냐 뭐 이런 거 차이가 좀 약간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편하시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요거 지금 기말고사가 꺾은 선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기말고사가 지금 빨간색 아닙니까? 이 빨간색을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빨간색 기말고사에 대한 서식 창이 뜨잖아요. 얘를 보조축으로 넘기는 거예요. 보조축.
그러면 오른쪽에 축이 새로 생겨. 이게 보조축이에요. 근데 과목이 중간고사가 지금 앞으로 오고 기말고사가 앞으로 오고 중간고사 뒤로 밀려나갔잖아요. 그러면 가려지잖아요, 한쪽이. 그래서 디자인에 가서 차트 종류를 얘를 가로막대로 바꿔도 되고요. 빨간색을 가로막대로 봐도 되고, 이 빨간색의 차트 종류를 다시 클릭해 가지고 꺾은 선인데, 꺾은 선 항상 네 번째 게 나옵니다. 요거를 하시면 되고. 책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굳이 축을 서로 다르게 할 필요는 없는데 연습이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자, 다시 보세요. 지금 차트 도구 레이아웃이나 서식에 가보시면은요, 여기 뭐라고 뜨냐면 앞에 너 어디 선택했니? 너 차트 영역 선택했구나. 그 화살표 눌러가지고 범례 클릭해볼까? 그럼 범례가 선택이 되고요. 세로 갑축을 선택해볼까? 보조 세로 갑축을 예를 들어 중간고사 레이블을 선택해볼까? 이렇게 해서 직접 이 중에 선택할 수도 있어요. 중간고사 계열을 선택할까? 기말고사 계열을 선택해볼까? 이렇게. 왜냐면 여기 있는 점수가요. 보세요. 얘가 빵점이면요. 얘가 다 빵점이면 선택이 안 돼요. 얘가 빵점이면 선택이 안 되거든. 밑에 깔려 있어가지고. 그 선택을 하려면 지금은 꺾은 선이니까 보이지만 얘가 꺾은 선이 아니면은요. 자, 똑같이 차트를 이렇게 세로막대로 들어가 버리면 빵점 점수는 여기 안 나와요. 안 나와. 지금 너무 작아서. 그래서 여기 가서 기말고사 계열을 선택하면 여기 선택이 됐어. 기말고사 계열 선택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 놓고 나서 얘를 가지고 서식을 클릭해서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든지. 왜냐면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게 뜬다 그랬는데 여기 빵점짜리는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 메뉴판에서 선택하고 서식을 눌러야만이 거기에 해당되는 게 뜬다. 값이 잘 보였으면 이상이 없는데 값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게 되면 직접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는 거 또는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서식 대화 상자가 뜨는데 값이 너무 작으면 선택 자체가 안 되니까는 그때는 요 메뉴판에서 레이아웃이나 서식에 가서 계열을 직접 선택하고 거기 있는 서식 버튼을 눌러주면 알아서 그게 뜬다. 보이면 클릭하고 더블 클릭하는데 안 보이니까 못한다. 그래서 직접 여기서 골로 쓸 수가 있다 하는 거. 그런 게 약간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책에 있는 샘플이 영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다른 샘플을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면 좋은데요. 시간이 54분이니까 한번 여기 있는 거 173페이지에 나와 있는 샘플 한번 열어볼게요. 다 못하면 다음 시간에 또 할 거니까는 혼자 풀어보기.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날짜를 기준으로 매매 기준하고 전일 대비를 가지고 차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죠? 그럼 결과를 자세히 한번 보실래요? 결과를 자세히 보시면 화면을 놓고 보셔도 돼. 여기는 환율이 1000원이 넘어 1000이라는 숫자를 넘는데 여기는
커봤자 1.5야. 3이다 3. 3이 제일 커. 그렇잖아요. 그럼 이 숫자랑 이 숫자를 같이 집어넣고 보여주면 과연 제대로 보일까? 보세요. 안 보이잖아. 그럴 때 요 전일 대비를 더블 클릭해야 되는데, 전일 대비가 선택이 되면 좋은데 이게 선택이 안 되면 참 애매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 빨간 거 살짝 보이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보조축으로 넘기면 돼요. 보조축으로 넘기면 옆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리고 얘를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꺾은 선. 이렇게. 자, 보시면 차트가 나름 왼쪽에는 1000이고 얼마이고 이거 나왔고, 여기는 1이고 2고 마이너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그러니까 요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파란색의 크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잖아요. 그 차이 값이 전일 대비잖아요. 그러니까 전날보다 올라가면 플러스가 되고 전날보다 내려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 얼마나 내려가는지 얼마나 올라가느냐를 갖고 따져보는 건데, 왼쪽의 숫자는 1000보다 너무 큰 숫자고 오른쪽에는 10도 안 되는 그런 숫자다 보니까 아까처럼 이 차트가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다면, 실제로 막대 그래프로 다 되어 있다면 안 보이지 않냐 이거야. 안 보이잖아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값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차트 위치를, 모양새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온 게 이중축 혼합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씩 다시 살펴볼 거예요. 네. 아직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것들 요소가 굉장히 많으니까는요.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